밤 8시 10분. 김지훈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이민숙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와 서툴게 포장된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며느리 박서연의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새벽부터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것들이었다. 이민숙의 마음속은 방금 전에 충격적인 사건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아들의 손찌검. 뺨이 화끈거렸다. 평생을 남편 없이 혼자 외아들을 키우며 겪은 온갖 고생과 서름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요? 남의 가정 망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남의 가정이라니. 이민숙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30년 평생을 오직 아들 하나만을 위해 바쳐온 세월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떡볶이를 만들고 뼛속까지 시린 겨울에도 맨손으로 장사를 하며 손이 꽁꽁 얼어붙었던 수많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직 하나, 아들 지훈이만큼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다. 그 지훈이, 내 피부티 지훈이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을까? 이민숙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손에 든 케이크와 꽃다발이 짐짝처럼 느껴졌다. 무겁고 버겁고 무엇보다 부끄러웠다. 혹시라도 이웃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 모습을 볼까봐 두려웠다. 아들의 집에 축복을 주러 갔다가 아들의 손에 상처를 입고 돌아온 초라한 어머니의 모습. 이민숙은 겨우 힘겹게 엘리베이터를 눌렀다. 1층에 도착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저 멀리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어린 시절의 지훈이가 떠올랐다. 해맑게 웃으며 엄마 등에 엎여있던 조그만 아이. 엄마 최고를 외치던 귀여운 아들. 그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민숙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발이 움직이는 대로, 몸이 이끄는 대로 걷고 또 걸었다. 익숙한 동네 골목길에 들어서자 가슴이 더욱 먹먹해졌다. 이 골목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며 지훈이의 학비를 벌었고 이 골목에서 늦은 밤까지 지훈이의 귀가를 기다렸다. 모든 추억이 지훈이와 함께였다. 그런데 지금 이 골목은 온통 낯선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어두운 집안 공기가 이민숙의 마음을 더욱 짓눌렀다. 불을 켜는 것도 잊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이민숙은 떨리는 손으로 마스카라 자국이 번진 거울을 들여다봤다. 붉게 부어오른 뺨, 그 위로 흐르는 뜨거운 눈물. 거울 속의 낯선 여자는 마치 이 모든 일이 꿈인 것처럼 멍하니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민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뺨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속의 고통이었다. 아들이 왜 그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자신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아들 내외의 집에 찾아가 며느리 생일을 축하해주고 그저 며느리에게 안부를 물었을 뿐인데. 서연아, 요즘은 어디 불편한 데는 없니? 지훈이가 잘 챙겨주니?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평범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건넬 수 있는 진심 어린 인사말. 그런데 지훈이는 왜 그렇게 분노한 얼굴로 자신을 대했을까? 이민숙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돌이켜보면 결혼 전의 지훈이는 더할 나위 없는 효자였다. 매주 안부 전화를 거는 것은 물론 어버이날이면 직접 쓴 손편지와 함께 어깨를 주물러주며 엄마, 고생 많으셨죠? 라고 말해주던 따뜻한 아들이었다. 그런데 결혼 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연락은 뜸해졌고
만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예전처럼 편안하고 다정했던 분위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저 지훈이가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며 애써 외면했던 변화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서서히 쌓여온 균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민숙은 케이크를 들고 아파트 현관문에 들어섰을 때의 그 어색한 분위기를 다시 떠올렸다. 지훈이는 반갑게 엄마 오셨냐고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서연은 공손하게 인사는 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 차가운 눈빛이 이민숙의 가슴에 칼을 꽂는 듯했다. 식사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민숙은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 노력했지만 지훈이와 서연은 조용하기만 했다. 그러다 이민숙이 며느리에게 안부를 물었을 때 서연은 아무 대답도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였다. 지훈이의 핸드폰이 울렸고 그는 급한 전화라며 서재로 들어갔다. 그런데 서연이도 조용히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희미하게 속삭이는 소리만 들려왔다. 이민숙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리고 몇 분 후 지훈이가 서재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고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 뒤를 따라 나왔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마치 어떤 연극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어떤 예고도 없이 지훈이는 이민숙의 뺨을 때렸다. 이민숙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평생 남편에게도 맞아보지 않았던 뺨을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에게 맞다니. 그 뒤로 지훈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서연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이민숙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뺨의 통증과 함께 밀려오는 낯선 감정들만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 감정의 이름은 버려짐이었다. 이민숙은 그날 자신의 아들 지훈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니, 정확히는 지훈이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평생의 전부였던 외아들에게 버림받은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다음 날 아침 이민숙은 부어오른 뺨을 가린 채 동네 친구 강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의 일을 털어놓자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김지훈이 그랬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은주는 이민숙보다 더 격분했다. 말수가 그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손찌검을 하면 어떡해? 은주의 위로에 이민숙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시원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서럽고 답답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저는 아무 잘못 안 했어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이 모든 일을 가슴속에 묻어둔 채 혼자 견뎌야 하는 현실이 이민숙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이민숙은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뺨의 통증은 점점 사라졌지만 마음의 멍은 더욱 깊어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다. 평소 같으면 다음 날이라도 엄마 미안해요 라고 전화가 왔을 텐데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이민숙은 불안했다. 아들이 정말 자신을 버린 것일까? 자신이 며느리에게 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마음이 약해진 이민숙은 결국 용기를 내어 먼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훈아. 아,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민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난번에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엄마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지훈이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이해해 주세요. 서연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이해해 달라고? 뺨을 맞은 건 난데 나보고 며느리를 이해하라고?
이민숙은 너무나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훈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줘. 그래야 엄마도, 엄마,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리고 지훈이는 전화를 끊었다. 이민숙은 허탈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아들은 자신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민숙은 깨달았다. 이 모든 일의 원인과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제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혼자였다. 철저하게 혼자가 된 그녀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뺨의 통증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이민숙은 아들 지훈이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끔 연결이 되어도 지훈이는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다. 며느리 서연은 아예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해버린 것 같았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옆에는 늘 메시지 전송 불가라는 알림이 떠 있었다. 이민숙은 며칠 동안 멍하니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 벽에 걸린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만 바라보았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서 지금의 차갑고 냉정한 아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민숙은 사진 속 아들에게 혼잣말을 하듯 물었다. 우리 지훈이 그때는 정말 엄마를 좋아했지? 엄마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이민숙은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친구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는 말수가 너 너무 힘들어하지 마. 지훈이가 잠깐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거야. 서연이 그 애가 뭔가 수를 쓴 게 분명해. 라며 이민숙을 위로했다. 하지만 이민숙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너무 간섭을 한 건 아닌가.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연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민숙은 몇 달 전의 일을 떠올렸다. 지훈이가 잡채가 먹고 싶다고 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들어서 아들 집에 가져다 준 적이 있었다.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이민숙이 해준 잡채를 유난히 좋아했다. 하지만 그날 지훈이는 잡채를 거의 먹지 않았다. 서연은 형식적으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민숙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 오세요. 서연이가 부담스러워해요. 그때는 그저 신혼부부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넘겼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던 것 같았다. 지훈이는 서연의 말에 따라 서서히 이민숙을 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민숙은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라도 이 모든 의문들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들이 왜 변했는지, 서연은 어떤 아이인지,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 모든 일의 전말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먼저 그녀는 아들 지훈이와 서연의 결혼 전후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결혼 전 지훈이는 주말마다 이민숙의 집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서연은 그때마다 지훈이의 옆에 꼭 붙어 앉아 이민숙에게 살갑게 굴었다. 어머니, 지훈 오빠는 정말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서연의 말은 이민숙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서연을 착하고 순수한 아이로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후 서연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반찬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이민숙은 서연이 살림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지훈 오빠는 이제 제가 챙길게요. 어머니도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이민숙은 서연이 자신을 배려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사실 이민숙을 지훈이에게서 떼어놓기 위한 서연의 교묘한 전략이었다는 것을 이민숙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이민숙은 혼자 동네 공원을 걸었다. 예전에는 지훈이와 함께 걷던 길이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젊은 부부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다정한 모습이 이민숙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지 생각했다. 이민숙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삶은 오직 지훈이 하나뿐이었다. 지훈이가 잘 되는 것이 곧 그녀의 행복이었고 지훈이의 성공이 그녀의 삶의 목표였다. 그런 그녀에게 지훈이는 전부였다. 하지만 지훈이에게 이민숙은 더 이상 전부가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엄마, 이제 그만 오세요. 서연이가 부담스러워해요. 이민숙은 그 말이 다시금 귓가에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 말 속에는 서연의 차가운 계산과 지훈이의 나약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서연은 교묘하게 지훈이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고 지훈이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서연의 말에 휘둘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민숙은 며칠 후 다시 한번 아들의 집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지 않고 그냥 불쑥 찾아갔다. 현관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몇 번 더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조용했다. 이민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대리 어머니인데요. 아, 어머님. 민준 씨는 휴직 들어가셨는데요. 휴직이요? 언제부터요? 한 2주 전부터요. 건강상 문제로 휴직 신청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민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훈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왜 자신에게는 말해주지 않았을까? 이민숙은 서둘러 전화를 끊고 다시 아파트 단지로 달려갔다. 경비원에게 물었다. 우리 아들 김지훈 씨 혹시 보셨어요? 아, 사모님. 그 댁에는 며칠 전부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던데요. 며칠 전부터요? 네, 이상하네요. 보통 휴직하시면 집에 계실 텐데. 이민숙은 혼란스러웠다.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 서연은 아들의 휴직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 서연이 직접 휴직 신청을 한 건 아닐까? 이민숙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이민숙은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경찰에 가서 우리 며느리가 아들 재산을 빼돌린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누가 믿어줄까? 아들에게 직접 말하고 싶어도 연락이 닿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이 모든 것이 서연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이민숙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혼자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 바람은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 넣는 듯 했다. 하지만 이민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 지훈이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본능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다시 한번 친구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털어놓자 은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말수가 너 혼자 끙끙 앓지 마. 내가 아는 변호사 아들이 있는데 그런 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야. 한번 만나보자.
이민숙은 은주의 말에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타오르기 시작한 작은 불씨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그녀의 길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은 벌써부터 명절 분위기로 들썩였다. 하지만 이민숙의 집은 고요하기만 했다. 예년 같았으면 벌써부터 지훈이와 서연이 내려와 함께 지낼 추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어떤 연락도 없었다. 이민숙은 매일같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지훈이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수화기는 늘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이민숙은 혼자서라도 추석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지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갖가지 나물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온 집안에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지만 이민숙의 마음은 허전하기만 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슬프게 했다. 음식을 다 만든 후 이민숙은 갈비찜과 나물들을 정갈하게 포장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지훈이의 집으로 향했다. 추석이니까 혹시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하지만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그녀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집주인분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방문객 받지 않겠다고. 경비원은 딱딱한 말투로 이민숙을 막아섰다. 이민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집주인분이라니요? 내 아들 집인데요? 네,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도 못 전해드립니다. 곤란하다고 하셨어요. 이민숙은 손에 든 음식을 내려다보았다. 따뜻했던 갈비찜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며칠 전 아들의 손에 뺨을 맞았을 때보다 더 큰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이웃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집 시어머니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엄청 착해 보이던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간섭받는 거 싫어한다던데 모르시나 봐.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이민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끌어올랐다. 서연의 겉모습만 보면 그 누구도 그녀가 그런 악행을 저지른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굴었으니까. 사람들은 서연의 가짜 미소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다. 가짜 미소였어. 혼자 중얼거렸다. 겉으로만 며느리지 속은 무섭도록 차가운 아이였어. 집에 돌아온 이민숙은 만견자실한 채 소파에 앉았다. 텅 빈 집안 공기가 그녀를 짓눌렀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서연의 가면을 반드시 벗겨내겠다고. 며칠 후 이민숙은 친구 은주의 아들인 법무사 이재원 씨를 만났다. 이재원은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지만 눈빛은 예리하고 침착해 보였다. 어머니, 상황을 들어보니 심상치 않네요. 일단 재산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위임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민숙은 떨리는 손으로 위임장에 서명했다. 며칠 후 이재원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저예요. 이재원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민숙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뭐가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그게 아드님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차량까지 모두 박서연 씨 명의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도 결혼 6개월 만에요. 이민숙은 말을 잃었다. 믿을 수 없었다. 아들 지훈이가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서연에게 넘겨줬다고? 그럴 리가 없었다. 지훈이는 그런 일을 혼자서 결정할 사람이 아니었다. 이민숙은 생각했다. 분명 서연이 교묘하게
지훈이를 조종했거나 혹은 지훈이 몰래 모든 것을 처리했을 것이라고. 어머니, 이건 정상적인 부부간의 재산 이전이 아닙니다. 뭔가 수상합니다. 보통은 공동 명의로 하거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몇 년에 걸쳐 진행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다 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재원의 말에 이민숙은 서서히 서연의 음모를 깨달았다. 결혼 초 서연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오빠, 신혼부부는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해야 하는 거 알지?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미리미리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좋아. 당시에는 서연이 살림에 관심이 많고 지훈이를 위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서연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지훈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서연이 지훈이 몰래 모든 서류를 위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민숙은 이재원 씨에게 부탁했다. 이재원 군, 부탁이네. 서연이가 뭘 했는지, 어떻게 우리 아들 재산을 빼돌렸는지 모두 다 파헤쳐 줬으면 좋겠네. 이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염려 마세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민숙은 손에 든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아들 지훈이의 이름 대신 서연의 이름이 새겨진 등기부 등본. 이민숙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서연은 지훈이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까지 빼앗아간 것이다. 이민숙은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아들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슬픔 대신 강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친구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야, 큰일 났어. 우리 아들 재산이 전부 서연이 이름으로 넘어갔대. 뭐? 세상에. 말수가 너 괜찮아? 은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괜찮을 리가 없지.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아들이 어디 있는지, 서연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낼 거야. 이민숙은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지훈이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 자주 가던 카페, 헬스장,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만나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가는 곳마다 서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 그분 한 달 전부터 안 오시는데요? 마지막에 오셨을 때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김지훈 씨, 회원권 정지 신청 들어왔어요. 배우자분이 하셨어요. 모든 것이 서연의 통제 아래 있었다. 서연은 지훈이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이다. 이민숙은 이제야 서연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독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녀의 가슴은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찼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 지훈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었다. 이민숙은 지훈이를 찾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저녁 이민숙은 답답한 마음에 지하철을 탔다. 목적지 없이 그저 무작정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내 아들 지훈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혹시라도 서연이에게 무슨 해코지를 당한 것은 아닐까? 불안감과 초조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하철 안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이민숙은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고독했다. 잠시 후 지하철 객차 안에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야, 우리 오빠 이제 완전 넘어왔어. 내가 눈물쇼 좀 하니까 앞뒤 안 가리고 엄마 뺨까지 때리던데. 이민숙은 그 목소리가 나치고 고개를 돌렸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며느리 박서연이었다. 서연은 친구와 통화 중인 듯했다. 이민숙은 황급히 몸을 숨겼다. 심장이 둥둥 쿵쾅거렸다. 시어머니? 아, 그 늙은 년 매일 와서 개지랄 하던데 이제 꼼짝 못할 거야. 늙은 년 개지랄. 서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민숙을 향해
그런 끔찍한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이민숙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곧 끝이야. 이 생활도. 빨리 싱글로 돌아가고 싶다. 재산 정리는 거의 끝났어. 정신병원에 처박아 놓으니까 조용하네. 정신병원에 처박아 놓으니까 조용하네. 이민숙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서연은 도대체 누구를 정신병원에 넣었다는 것인가?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녹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 진짜. 처음에는 순진한 줄 알았는데 완전 마마 보이더라. 그래도 재산은 쏠쏠해. 아파트의 예금까지 다 내 이름으로 넘어왔어. 다음 타겟도 이미 정해놨어. 강남 사는 40대 의사 이혼남이래. 타겟이라고 했어요. 제 아들을 타겟이라고. 서연의 전화 통화는 계속 이어졌다. 이민숙은 서연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들을 모두 녹음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서연은 돈과 재산을 노리고 지훈이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지훈이는 서연의 치밀한 사기극에 완전히 당한 것이었다. 통화가 끝나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민숙은 급히 고개를 숙여 몸을 숨겼다. 서연이 지하철에서 내리자 이민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벤치에 앉았다. 손에 땀이 흥건했다. 그녀는 녹음된 파일을 다시 들어보았다. 늙은 년 개지랄. 정신병원에 처박아 놓으니까. 조용하네. 분명 서연의 목소리였다. 이민숙은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이 결혼 전부터 지훈이의 재산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던 것도, 결혼 후 계속해서 이민숙과 지훈이 사이를 이간질했던 것도 모두 이 모든 것을 위한 계획이었다. 이민숙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서연에게 속아 넘어갔는지 깨달았다. 분노와 함께 밀려오는 자책감에 이민숙은 몸서리쳤다. 집에 돌아온 이민숙은 곧바로 친구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야, 내가 바보였어. 그 계집애가 처음부터 다 노린 거였어. 무슨 소리야? 말수가, 너 괜찮아? 이민숙은 은주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녹음 파일을 들은 은주는 경악했다. 세상에, 이런 년이 다 있어? 말수가, 이거 증거잖아. 이걸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민숙은 고개를 저었다. 누가 믿겠어? 그 애는 연기하는데 도 같았어. 경찰도 속을 거야. 그래도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말수가, 우리가 찾아야 해. 그 계집애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파헤쳐야 해. 이민숙은 은주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래,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꽃은 이제 꺼지지 않을 불길이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민숙은 이재원 씨를 다시 찾아갔다. 이재원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그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함께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녹음 파일과 재산 이전 내역, 그리고 아드님이 휴직한 시기를 종합해보면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혹시 정말 정신병원에 있는 건가요? 이민숙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렸다. 이재원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병원부터 찾아봐야 합니다. 이재원은 자신이 아는 개인조사 전문가를 소개해 주었다. 이민숙은 그 사람과 함께 아들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들의 카드 사용 내역과 통신 기록 등을 조사했다.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어머님, 아드님 카드가 한 달 전부터 병원에서만 사용되고 있어요.
그것도 폐쇄병동 입원비로요. 병원. 어떤 병원이요? 이민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남에 있는 한 정신과 병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입원비 결제가 박서연 씨 카드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민숙은 서연이 지하철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정신병원에 처박아 놓으니까 조용하네. 그 말이 정말 자신의 아들을 두고 한 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민숙은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그녀의 아들이,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이 서연의 계략에 빠져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다니.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서연 씨 과거 조사를 해봤는데 전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더라고요. 재산 빼돌리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까지. 이민숙은 몸서리쳤다. 서연의 악행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그저 돈을 노리는 사이코패스였다. 이민숙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을 구해야 했다. 당장이라도 그 병원으로 달려가 아들을 안고 싶었다. 하지만 이재원은 이민숙을 말렸다. 어머니,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서연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을 겁니다. 경찰도 그녀의 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아드님을 빼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민숙은 이재원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믿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과 함께라면 그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민숙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는 혼잣말을 하듯 다짐했다. 지훈아, 엄마가 꼭 널 구해낼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민숙은 며칠 후 이재원 씨의 주선으로 서연의 전 남편을 만났다. 40대 초반의 남자였지만 얼굴은 이미 삶에 지쳐 보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김선우라고 소개했다. 김선우는 이민숙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님, 그쪽 아드님도 당하셨군요.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김선우의 말에 이민숙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연은 그에게 접근해 결혼을 유도했고 결혼 1년 만에 그의 모든 재산을 빼돌렸다. 그리고 그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속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것이다. 그 여자가 남편이 자살 시도를 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거짓 진술을 했거든요. 보호자 권한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하더라고요. 의사들도 보호자의 말을 믿으니까요. 김선우의 말에 이민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서연은 연기를 정말 잘한다고 했다. 사랑하는 아내의 가면을 쓰고 뒤로는 악마 같은 짓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나오셨어요? 이민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6개월 만에 겨우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재산 다 털린 후였고요. 경찰도 그 여자 편이었어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말을 안 믿더라고요. 이민숙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이 서연의 말만 믿고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이민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과 서연에 대한 분노, 그리고 김선우와 같은 피해자가 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김선우는 이민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빨리 행동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드님에게 더 불리해져요.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민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와 똑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김선우에게 도움을 청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그 병원을 찾아가야 할까요? 김선우는 자신이 입원했던 병원 이름을 알려주었다. 분명 그 병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여자가 쓰는 수법이거든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민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 지훈이가 정말 그곳에 갇혀 있을까? 있다면 어떤 상태일까?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지배했다. 이민숙은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갈 계획을 세웠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이민숙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정말 아들이 거기에 있을까? 있다면 어떤 상태일까? 그녀는 김선우가 알려준 대로 간병인으로 가장했다. 병원 정문으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간병인인데요. 아, 네. 어느 병실이세요? 이민숙은 김선우가 알려준 병실 번호를 말했다. 김지훈 환자분 병실이요? 간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3층 3석 2호실입니다. 이민숙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우리 아들이 정말 여기에 있었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302호실 문 앞에 섰다. 문에 적힌 이름을 보았다. 김지훈. 내 아들의 이름이었다. 이민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살짝 열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다. 야위고 머리도 길어져 있었지만 분명히 그녀의 아들 지훈이었다. 이민숙은 작은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아. 지훈이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다. 약물 때문인 것 같았다. 엄마? 지훈이는 희미한 목소리로 이민숙을 알아보았다. 엄마. 정말 엄마야? 꿈인가? 이민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래 엄마야. 지훈아. 엄마가 널 찾았어. 이민숙은 지훈이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다. 지훈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나 미친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몰라요. 서연이가 매일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 사이를 질투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난 왜 그 말을 그대로 믿었을까요? 이민숙의 가슴이 미어졌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세뇌당하고 있었구나. 지훈이는 계속 울었다. 엄마가 해준 잡채, 서연이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봤는데도 난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이민숙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아니야, 지훈아. 네 잘못이 아니야. 다 엄마 잘못이야. 널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가 미안해.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병실로 들어왔다.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새로 온 간병인인데요. 새로운 간병인? 이상하네. 이 환자는 간병인 없을 텐데요. 면회도 금지되어 있고요. 이민숙은 당황했다. 간호사는 이민숙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사실 이 환자분 멀쩡한 분이에요. 왜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약만 안 먹으면 정상이에요. 그때 복도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무단으로 들어왔다고요. 이민숙은 급히 병실을 나왔다. 복도 끝에서 서연이 오고 있었다. 이민숙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병원을 나서면서 그녀는 다짐했다. 이제는 정말 전쟁이다. 법적으로라도 아들을 구해내야겠다고. 이민숙은 곧바로 이재원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재원 군, 우리 아들 찾았어요. 지훈이가 정말 정신병원에 있어요. 이민숙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함께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민숙은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변호사를 찾았다. 친구 은주의 아들인 이재원이 소개해준 변호사였다. 경험이 많고 이런 소송에 능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민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아들이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충격적인 사실부터 서연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자신이 겪은 모든 수모와 고통을 이야기했다. 변호사는 이민숙의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하더니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상황을 들어보니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재산 탈취, 허위 진단서 조작, 강제 입원. 모든 게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입니다.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이민숙의 목소리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변호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상대방이 너무 치밀하게 준비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있으니 가능성은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우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아들을 병원에서 빨리 나오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리고 소송을 위해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숙은 힘을 얻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도와줄 전문가가 있었다. 그녀는 지하철에서 녹음한 서연의 통화 파일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제출했다. 그리고 이재원 씨가 찾아낸 재산 이전 내역과 서연의 전 남편인 김선우 씨의 증언도 준비했다. 그런데 며칠 후 이민숙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서연 측에서 이민숙을 허위 고발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님, 상대방이 저희를 역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허위 고발은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럼 저도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이민숙은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다. 서연은 정말 한 수 위였다. 자신이 먼저 고발한 것을 역이용하여 이민숙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다. 변호사는 이민숙을 안심시켰다. 아닙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로 1차 재판에 임해봅시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이민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대로 지면 내 아들을 영영 못 볼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절대로. 그녀는 아들 지훈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내 아들 지훈이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다. 드디어 1차 재판 날이 왔다. 법정에 들어서는데 가슴이 쿵쾅거렸다. 평생 법정에 와 본 적이 없었기에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서연은 이미 와서 앉아 있었다. 검은색 정장의 단정한 모습으로 마치 자신이 진짜 피해자인 것처럼 보였다. 재판이 시작되고 서연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원고의 남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민숙은 무의식적으로 소리쳤다. 판사는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다. 서연이 증인석에 나가서 울먹이며 말했다. 시어머님께서 저희 부부를 괴롭히셔서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찾아오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심지어 제가 만든 음식도 맛없다고 하셨어요. 이민숙은 믿을 수 없었다. 서연은 눈물까지 흘리며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다. 서연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이것은 정신과 진단서입니다. 원고의 남편이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이 진단서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추정만으로는 곤란합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우리 측은 지하철에서 녹음한 서연의 통화 파일을 제출했다. 녹음이 재생되자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서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말했다. 그건 불법 녹음이며 상황과 맥락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친구한테 하소연한 것뿐입니다. 그녀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시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겠어요. 이런 일까지 하시니까
판사는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1차 재판은 원고 측의 패소로 판결하겠습니다. 이민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차 재판에서 패소했다. 법정에서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서연은 그녀를 지나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 늙은 것들이 합심해서 젊은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이민숙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 측 변호사는 이민숙을 위로했다. 어머님, 낙심하지 마세요. 항소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으면 이길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이민숙은 주저앉았다. 이대로지면 내 아들을 영영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절대로.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아들 지훈이를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1차 패소. 후 며칠 동안 이민숙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넘기지 못했다. 이대로 끝인가? 내 아들을 정말 영영 못 보는 건가? 절망적인 생각들이 그녀를 덮쳐왔다. 친구 은주와 변호사 이재원 씨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세상의 모든 문이 자신에게 닫힌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이재원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제가 당시 서연 씨의 전 남편에게 부탁했던 녹음 파일을 드디어 찾았어요. 정말인가요? 이민숙의 심장이 다시금 뛰기 시작했다. 희망의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했다. 애네. 서연 씨가 전 남편에게 한 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바보 같은 남자들, 눈물 좀 보이면 다 넘어와라고 한 녹음이에요. 그리고 재산 탈취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민숙은 전화를 붙잡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가 손에 들어온 것이다. 이재원 씨는 이어서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어머님, 그리고 서연 씨의 대학 동기가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이 증언하겠다고 해요. 대학 동기요? 어떻게 알았는데요? 서연 씨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에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서연 씨가 대학 때부터 그랬다고 증언하겠다고 해요. 항상 돈 있는 남자들만 노리고 다녔고 결혼은 사업이다 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민숙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의 눈앞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이민숙은 이재원 씨와 함께 서연의 대학 동기인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눈빛은 강한 확신에 차 있었다. 어머님, 서연이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사실 저도 서연이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대학 때 제 남자친구를 빼앗아 갔거든요. 그 남자친구가 집이 부자였어요. 서연이는 원래 그런 애였어요. 사랑, 그런 걸로 뭐 해? 돈이 최고야 라고 맨날 말하고 다녔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증언을 이어나갔다. 서연은 남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연기하는 법까지 연습했다고 했다. 거울을 보며 우는 연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불쌍해 보일지 연구했다는 것이다. 이민숙은 소름이 돋았다. 완벽한 연기 뒤에 숨겨진 서연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이재원 씨가 소개해준 간호사였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서연 씨가 병원에 와서 의료진들한테 돈을 주려고 했어요. 환자가 위험하다는 진단서를 써달라고 하면서요. 돈을요? 네. 다행히 우리 의사 선생님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른 간병인이 녹음했어요. 서연 씨가 어차피 늙은 할멈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순 없잖아요. 라고 한 말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 증거였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악행을 덮으려 했던 것이다. 이민숙은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서연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들이 모두 모였다. 이민숙은 곧바로 이재원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재원 군, 증거가 추가로 나왔어요. 병원 의료진이 증언도 해준다고 해요. 이재원 씨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이거면 충분해요. 2차 재판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상대방도 필사적일 겁니다.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날 밤 이민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민준아, 이제 진짜 엄마가 널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참아. 곧 이 지옥에서 나올 수 있을 거야. 드디어 방역의 시간이 온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다. 서연이 어떤 마지막 수를 쓸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뭐라든 상관없어. 이번엔 내가 이긴다. 이민숙은 2차 재판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드디어 2차 재판 날이 왔다. 이번에는 이민숙이 먼저 법정에 도착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기 때문일까. 지난번과는 달리 긴장감보다는 굳은 결의가 그녀의 표정을 지배하고 있었다. 서연이 들어오는데 1차 때와는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다. 서연의 눈빛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우리 측 변호사가 먼저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했다. 피고인의 전 남편이 녹음한 파일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법정 안에는 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보 같은 남자들, 눈물 좀 보이면 다 넘어와. 진짜 쉬워. 재산 당연히 다 내 이름으로 돌렸지. 이혼하면 다 내 거야.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서연 측 변호사는 다시 한번 불법 녹음을 주장하며 반박하려 했다. 그러나 우리 측 변호사는 그들의 말을 끊고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다. 병원에서 녹음된 파일입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병원 의료진에게 돈을 주려 했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단서 좀 바꿔주세요. 더 심각하게 써주시면 돈은 얼마든지. 어차피 늙은 할멈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순 없잖아요. 이 녹음이 재생되자 법정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판사도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피고인,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그건 말이 막힌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 측 변호사는 계속해서 서연을 공격했다. 대학 동기,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서연의 대학 동기가 증인석에 나왔다. 피고인은 대학 때부터 결혼은 사업이라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뭘 해? 돈이 최고야라고 했고 부자 남자들만 골라서 사귀었어요. 심지어 거울 보면서 우는 연기 연습도 했습니다. 서연은 급하게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지만 그때 서연의 전 남편인 김선우가 증인석에 나왔다.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저도 결혼 1년 만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했어요. 피고인은 저한테도 똑같이 했습니다. 서연은 완전히 무너졌다. 다 거짓말이에요. 왜 다들 나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병원 의료진도 증언했다. 환자는 정상입니다.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피고인이 계속 더 심각하게 진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돈까지 제시했어요. 모든 증거가 다 나왔다. 서연의 완벽했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때 서연은 완전히 돌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다 늙은 것들이 합심해서 젊은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 할멈이 매일 와서 간섭질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남편도 못 말리더라고요. 마마보이가.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서연은 자기 입으로 모든 것을 자백해버린 것이었다. 판사는 서연의 언행을 볼 때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연은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아, 아니에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라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모든 증거가 피고인의 계획적 범행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의 모든 재산 환수를 명령하며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이민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다.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서연이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 마지막까지 악을 썼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나 같은 사람 또 나타날 거라고. 방청석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런 년이 며느리라니 시어머니가 불쌍해 죽겠다. 이민숙은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변호사는 이민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완전한 승리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충격. 며느리의 계획적 재산 탈취극 사건. 시어머니 뺨까지 때리게 한 충격적 진실. 모든 사람들이 서연의 악행을 알게 되었다. 이민숙은 이제 당당하게 아들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판결이 나온 그날 오후 이민숙은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다. 김지훈 환자 퇴원 수속하러 왔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법원 명령서 확인됐습니다. 아들 병실로 올라갔다. 지훈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눈에 생기가 돌아왔다. 야마, 지훈아, 엄마가 왔어. 이제 집에 가자. 지훈이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정말로. 이제 됐어. 다 끝났어. 서연이는? 다 끝났어. 너 다시는 못 괴롭혀. 병원을 나오면서 지훈이가 말했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지훈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녀가 너를 세뇌시킨 거야.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집에 도착한 지훈이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엄마,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았나요? 서연이랑 살 때는 제가 거의 감시당하며 살았어요. 매일 엄마 욕을 들어야 했고 엄마를 끊어야 한다고 매일 세뇌당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 괜찮아. 며칠 후 재산도 모두 돌려받았다. 아파트, 자동차, 예금까지. 서연이 빼돌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지훈이 명의로 돌아왔다. 엄마, 이 모든 걸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엄마가 포기할 줄 알았니? 내 아들 건데? 그녀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 그녀의 아들을 되찾았고 서연은 벌을 받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민숙은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이민숙과 지훈이는 오랜만에 단둘이서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이민숙은 지훈이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지훈이는 말없이 밥을 먹다가 이민숙에게 물었다. 엄마, 혹시 서연이랑 만난 적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정신병원 입원비 다 내주고 그랬다고 했어요. 정말인가요? 이민숙은 잠시 숟가락을 멈추었다. 서연이 지훈이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훈이가 아직도 그 거짓말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지훈아, 그 사람은 너한테 거짓말만 한 거야.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 그럼 그때 그 일은요? 엄마 뺨 때린 거. 그건 제가 한 짓이잖아요. 제가 미친 거였어요. 아니, 지훈아. 네 잘못이 아니야. 서연이가 너한테 거짓말을 해서 엄마를 오해하게 만든 거야. 서연이가 너한테 엄마가 우리 사이를 질투한다. 엄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지?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서연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화가 났어요. 엄마가 우리 사이를 망치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서연이가 너한테 보여준 메시지도 다 조작된 거야. 엄마가 그런 메시지 보낸 적 없어.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나?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서연이가 울면서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민숙은 한숨을 쉬었다. 서연은 정말 철저한 사기꾼이었다. 지훈이의 기억까지 조작하려 했던 것이다. 지훈아, 넌 그 사람한테 속은 거야. 엄마는 괜찮아. 네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지훈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민숙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몰라요.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한심해요. 아니야, 지훈아. 너는 엄마처럼 될 필요 없어. 그냥 너 자신으로 살아.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의 유일한 바람이야. 며칠 후 이민숙은 지훈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그동안 서연의 재산을 모두 돌려받는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서연이 받은 형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서연 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의 재산을 모두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지훈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변호사의 말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지훈아, 이제 다 끝났어. 이민숙이 말했다. 네, 엄마, 이제 정말 끝났네요.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는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민숙은 지훈이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녀는 지훈이가 혼자서 아픈 기억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보았다. 며칠 후 지훈이가 이민숙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 이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까요? 이민숙은 지훈이의 말에 놀랐다. 이 집은 이민숙과 지훈이에게 너무나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했다. 이민숙은 지훈이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래, 지훈아. 엄마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이민숙은 지훈이와 함께 집을 팔고 서울 근교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다. 공기 좋은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다. 지훈이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다. 그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잃어버렸던 미소도 되찾았다. 엄마, 여기 정말 좋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그래, 지훈아.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네가 가장 좋아하는 잡채도 많이 만들어줄게. 이민숙은 지훈이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은 이제 차갑지 않았다. 다시 따뜻하고 힘이 넘치는 손이 되었다. 이민숙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엄마, 저 사실 아직도 뺨이 아픈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괜찮아요. 엄마가 곁에 있으니까요. 지훈이의 말에 이민숙은 그를 꼭 안아주었다. 아들의 온기가 그녀의 품속으로 그대로 전해져 왔다. 그 온기는 그녀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는 듯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희망의 빛과 사랑의 온기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덧 봄이 깊어지고 있었다. 이민숙의 작은 전원주택 마당에는 철쭉이 붉게 피어나고 샛노란 개나리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서울을 떠나온 지 1년 남짓. 이민숙과 지훈이는 새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지훈이는 집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이민숙과 함께 마당을 거닐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다. 어느 날 오후 이민숙은 지훈이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흙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엄마, 작년에 심었던 상추가
이렇게 잘 자랐네요. 지훈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이민숙은 지훈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고통의 흔적이 없었다. 그저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이민숙은 그 미소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미소를 평생 지켜줘야지. 그날 저녁 지훈이가 이민숙에게 말했다. 엄마, 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민숙은 지훈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제가 서연이와 결혼할 때 엄마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드렸잖아요. 엄마의 헌신을 모르고 제 욕심만 부리고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지훈이는 눈물을 글썽겼다. 아니야, 지훈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를 속인 거야. 괜찮아. 엄마는 네가 돌아왔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아니요, 엄마. 저는 엄마를 아프게 했어요. 제가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제가 마마보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서연이한테 더 잘 보이려고 엄마한테 더 차갑게 굴었어요. 저 정말 나쁜 놈이죠. 지훈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민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훈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아니야, 지훈아. 넌 좋은 아들이야. 엄마는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 괜찮아. 다 잊어버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민숙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엄마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살게요. 이민숙은 지훈이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다. 그녀의 아들이 그녀의 곁으로 돌아왔고 다시 예전의 따뜻하고 다정한 아들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년 후 이민숙은 여전히 그 작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마당에는 그녀가 가꾼 온갖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지훈이는 시내에 있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그는 퇴근 후에는 항상 이민숙의 집으로 와서 저녁을 함께 먹었다. 예전처럼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민숙은 그런 지훈이를 보며 행복에 잠겼다. 엄마, 저번에 그 회사 계약건 때문에 지방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래, 지훈아. 괜찮아. 조심해서 다녀와. 지훈이가 출장을 간 며칠 동안 이민숙은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다. 그녀는 다시 떡볶이를 만들었다. 지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떡볶이. 예전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떡볶이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손맛은 여전했다. 지훈이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저녁, 이민숙은 따뜻한 밥과 함께 떡볶이를 내놓았다. 지훈이는 떡볶이를 한 입 먹더니 말했다. 엄마, 역시 엄마가 해준 떡볶이가 최고예요. 제가 서연이랑 살 때는 이런 맛 못 느꼈어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지훈이는 이민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엄마를 외롭게 하지 않을게요. 제가 엄마의 곁을 지킬게요. 이민숙은 지훈이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다. 아들의 온기가 그녀의 품속으로 그대로 전해져 왔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을 되찾았고 그녀의 아들 또한 그녀를 되찾았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두 사람은 이제 다시 빛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